OECD에서 전 세계를 강타한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내년 세계 GDP 성장률을 내놨는데 2.2%로 전망을 했습니다. 오늘 OECD가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의 영향으로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높은 물가 상승률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현재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고요. OECD가 올해 GDP 성장률을 이전에는 3.1%로 전망을 한 바 있는데 이번에 나온 수치는 이보다 0.9%포인트 정도 낮아진 수치입니다. 이 알바로 산토스 페레이라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1970년대 이후로 최대 에너지 위기를 맞으면서 세계 경제가 지금 휘청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 물가 상승률은 수십 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수준까지 지금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또 주요 20개국이죠. G20의 올해 4분기 물가 상승률이 8%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다만 2023년에는 6%, 24년에는 5.4% 정도로 소폭씩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이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게 지금 정책의 최우선순위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를 위해서 청정 에너지원 개발 그리고 이를 위한 기술 발전에도 계속 투자를 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남겼습니다. 네. 경제 성장률이 다소 좀 낮게 책정이 됐는데 이유는 높은 인플레고 네. 또 그 높은 인플레 이유는 유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유가는 계속해서 좀 어제도 이제 골드만삭스가 유가 전망치를 한 $100 정도로 네. 4분기 전망치를 잡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앞으로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고요. 최근 나오는 기사들을 봤을 때. 네, 유가를 예측한다는 거는 사실 좀 무의미해요. 무의미한 네. 상황이고 그리고 왜 무의미하냐? 이게 실물 자산이긴 한데 투기 자산이기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큰 힘을 작용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번에 저희가 중간 선거 그때 막 방송을 하게 되면서 네. 제가 그때 한마디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유가를 좀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유가 부분이 좀 변동성이 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유가는 계속 상방 압력도 닫혀 있고 하방 압력도 닫혀 있다. 제가 좀 어려운 말을 썼었는데 결국은 밴드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유가가 내려가게 되면 그때 그 미 행정부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전략 비축유 지금 굉장히 많이 풀어놨었거든요. 7억 배럴 정도가 쌓여 있어야 되는데 지금 4억 배럴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70불대 정도는 다시 사드리겠다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방 쪽은 제한이 된 거고요. 상방도 마찬가지겠죠. 오펙에서 90불 정도면 충분하다 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올라갈 확률은 굉장히 좀 적고 더군다나 세계 경기에 좀 좋은 영향을 끼쳤던 게 올 겨울이 그나마 좀 따뜻하다. 네. 그래서 에너지 자원이 조금 덜 소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가 같은 경우는 조금 염려를 좀 놔도 될 것 같고 특히 중국 관련해 가지고 유가가 좀 요동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네. 근데 좀 요동쳐서 또 빠진 것도 중국 때문이었죠. 지금 봉쇄가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내년에 1분기 정도에 다시 진행을 하겠지만 현재 상황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다시 코로나를 지금 방어하는 형태로 지금 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좀 나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유가가 지금 빠져서 인플레이션이 좀 줄어들 것이다. 이거는 이제 누구나 이제 할 수 있을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다 동의를 할 수 있을 말씀이고요. 그 OECD에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좀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중국의 내년 성장률을 4.6%로 잡았어요. 네. 올해 성장률이 3.3% 정도. 그렇다면 OECD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내년에 경기 부양 무조건 한다. 네. 무조건 하는 거고. 미국이 올해 1.8%에서 0.5%로 줄어들거든요. 이걸 메이크업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가 부분도 박스권에서 움직일 확률이 좀 크다. 이렇게 저희도 OECD와 마찬가지로 조금 예측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포인트들을 좀 잡아주셨는데 네. 유가 인플레이션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이제 마이크 윌슨 분석가의 투자 의견을 하나 다뤄봤었는데 오늘도 CNBC에서 가장 또 대문에 크게 네. 걸고 있어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또 마이크 윌슨 분석가가 투자 의견을 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분석가가 앞으로 미국의 이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가파른 속도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현재 7%대인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CPI의 상승률이 내년 6월에는 4에서 5% 정도 수준으로 진정이 되고 내년 말에는 2에서 3%까지도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한 건데요. 윌슨이 어제 CNBC에 출연을 해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전하면서 내년 인플레이션 일단 빠른 속도로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고착화할 수 있는 부문으로 두 부문을 꼽아줬는데 노동이랑 에너지 분야 이렇게 두 가지를 꼽아줬습니다. 그는 이 두 부문의 경우에는 이 물가 상승률을 2%보다 더 높게 유지하게 할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에너지가 구조적으로 여전히 강세장에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지금 계속 햄미캐스터가 준비한 내용들을 옆에서 체크를 계속 마우스로 해주셨거든요. 네네 맞아요. 네, 좀 중요한 부분이 있었을까요? 네,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네. 우선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노동과 에너지 분야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노동 분야는 좀 쉽사리 해소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이민 관련 정책을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가져갔었고 네. 오히려 멕시코에 장벽까지 세우다시피 했었고 네.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끼치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이렇게 새로운 젊은 그 노동 인구들이 유입이 되지 않게 되면 인건비는 제어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구조적인 성장에 나올 수밖에 없다. 인건비 쪽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에너지 분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 때 제일 투자가 안 됐던 부분이 에너지 부분이에요. 네. 뭐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갈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요. 어느 그 에너지 관련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겠어요. 그리고 에너지 관련 투자가 1년, 2년 해가지고 바로 결과가 나오게 되면 누구든지 할 수가 있겠지만 네. 굉장히 죄송합니다. 말문이 막히셨네. 굉장히 롱텀한 네. 기간으로 네.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추 같은 경우도 최소 2, 3년 정도 걸리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면 이 에너지 가격도 다행히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조금 빠져 있지만 투자가 결실을 맺기까지는 에너지에 적어도 박스권 유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설왕설래한 얘기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인플레이션 지금 여기서도 내년 말에 2에서 3%까지 내려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게 절대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고 네. 이건 당연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과거에 전쟁하고 겹쳤던 시기를 잠깐 보시게 되면 전쟁하고 겹쳤던 시기에 인플레는 굉장히 빠르게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다. 뭐 단기적 리스크 때문에 갑자기 치솟았기 때문에 또 빨리 떨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굉장히 좀 공급 교란이 강하게 일어났었고 네. 그 공급 교란이 언젠가는 해소가 되게 돼 있죠. 그래서 해소가 되는 게 약 1년에서 2년 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파르게 인플레이션이 떨어졌던 과거 경험이 있습니다. 전쟁 시기가 겹쳤을 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마 모건 스탠리의 그 윌슨 이 전략 투자자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노동 에너지 분야가 인플레가 꺾이지 않고 계속 남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에 관련해서 멘트를 해주신 것 같아요. 물가가 내년 말에 뭐 2%, 3%까지 잡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가가 잡혀도 제로 금리는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윌슨은 물가가 진정이 되더라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다시 연초에 제로금리 수준까지는 내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는데요. 지금 미국 경제가 특히 노동과 에너지 부분에서 침체가 덜한데 이는 미국 경제가 정말 가속화하면 인플레이션은 다시 돌아올 것이고 또 연준이 다시 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내리지는 못할 것이다. 이 점을 의미한다.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이 도래했던 만큼 연준은 다시 제로금리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달을 했고 시장이 현재 짧고 뜨거운 경제 주기와 함께 붐 버스트 환경에 있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이 붐 버스트 환경이란 호황과 침체 단계로 이루어진 시장 흐름을 뜻하는 말인데요. 특히 통화정책이 지금의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과거처럼 빨리 회복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경제 확장이 8에서 10년 정도 지속이 되는 게 아니라 3에서 4년 정도 지속되는 시기를 맞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이 윌슨은 2022년에 약세장을 예측한 월가의 가장 정확한 분석가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올 초에 올해 시장은 매도세가 강한 약세장인 가운데 잠깐씩 반등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한 바도 있습니다. 네, 올해 가장 좀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다, 네. 예측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석가인데 지금 뭐 경제 확장도 10년처럼 이렇게 사이클이 길어지는 게 아니라 네. 사이클이 좀 짧아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플레를 유발한 게 사실은 제로금리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절대 네. 다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다시는 절대 돌아갈 수가 없는 거고 저희가 제로 금리가 갔던 게 딱 두 번 있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금융 위기가 하나 왔던 거고 네. 코로나가 두 번째 결과였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이제 함의점을 갖는 게 금융기관들 너 망하지 마라. 페드가 보증했다. 망하지 마라. 부도 금지 명령이었던 거죠. 코로나 때도 중소기업, 기업들 망하지 마라. 부도 금지 명령을 내렸던 거죠. 그래서 자연적으로든 혹은 금융학적으로 부도가 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면 제로 금리가 다시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네. 한동안 적어도 금융 사이클이 한 10년 정도 사이클이 되거든요. 그 10년 안에는 아마 없지 않을까. 왜냐면 크나큰 미국에 문제가 생기려면 금융 사이드에 문제가 되거나 네. 혹은 전쟁이 크게 일어나거나 그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데 하나 더 있네요. 코로나 같은 게 하나 더 터지거나. 근데 그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네. 부도 금지 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뭔가 엄청난 악재가 나오지 않는 네. 이상. 네. 네.